안녕하세요. 황창현 회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과거에 3.1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출제위원이나 이제 교재를 이제 집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시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재경관리사 시험이 이제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연 5회씩 진행을 하다 그 전에는 4회씩이었거든요. 4회, 5회, 6회 이렇게 연간 시험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시험 과목은 아시다시피 세 과목입니다.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재무회계 파트를 저와 함께 같이 쭉 이제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70점, 전 과목이 70점, 세 과목이 70점 이상 되어야만 합격하는 이제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40문제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70점을 맞으시기 위해서는 40문제 중에서 28문제 이상을 맞추셔야 되는 이제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두 이제 객관식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고요. 최근에 출제 경향을 제가 이제 각 파트별로 강의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시험이 과거에 비해서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께서는 공부를 하시는 이제 수험생들께는 좀 희소식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려운 복잡한 문제, 특히나 이제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쉬워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전략적으로 이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재무회계 파트, 다른 파트는 이제 다른 이제 과목 회계사분들 또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겠습니다만 재무회계의 큰 이제 목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재무회계 일반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특수회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파트가 뭐냐라고 혹시 이제 여러분께서 물어보신다면 모두 다 골고루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재에 지금 저희 페이지 수가 있는데 저희 기본 교재 페이지 수가 있을 텐데요. 묘하게도 그 페이지 수에 비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1페이지서부터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어떤 분량에 해당하는 문제 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그 계산 문제가 나오는 그 뒤쪽보다는 재무회계 일반론 쪽, 즉 이제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 재무회계 개념 체계, 재무제표 표시, 기타 공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이론의 이 재무회계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울 거 좀 외워주고 이해할 거 좀 이해를 해주면 보통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모두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계산 문제도 물론 이제 잘 푸셔야 되겠습니다.만 아파트를 굉장히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집중을 더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1장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 저희 이제 교재로 보시면은 21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드릴 텐데요. 저희 수업 내용 첫 번째 시간이니까 수업 진행 방식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재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시험에 효율적으로 합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다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같이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빼야 될 부분, 시험에 좀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간단히 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저희 지금 조세일보에서 제공한 인터넷 강의를 이제 듣고 계신데 순서대로 제가 이제 교재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시고 이제 그 인터넷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그렇게 한번 듣고 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제 강의 순서대로 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는
인터넷 강의 다시 듣기로 이제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신 부분은 책을 따라가시면서 순서대로 따라가시면서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 위주로 리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2번 정도를 보고 나시면 그 다음번부터는 세 번째 보실 때부터는 문제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교재의 구성 자체가 모두 이론 내에 이제 예제가 일부 나옵니다만, 뒤쪽에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출제 경향들을 보면 이 책에 있는 문제만 다 풀 수 있으면 충분하게 7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난이도와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보실 때부터는 문제를 이제 거꾸로 순서대로 보시면서, 문제에서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이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거꾸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횟수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 3번, 그러니까 첫 번째 제 인터넷 강의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그대로 리뷰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위주로 또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3번은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문제 위주로 반복을 해주시면 충분하게 너무 이제 긴 시간이 아닌 어느 효율적인 수준에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장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파트에서는 보통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주요한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 한다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내용,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서 이제 같이 보시면서 중요하게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회계의 의의라고 해서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이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시면 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회계의 정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회계란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및 측정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정의, 이 2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2페이지에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정보 이용자에 따른 기업 회계 구분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 이게 이제 재무회계가 되겠고,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 이것이 관리회계가 됩니다. 그 내용은, 비교한 내용은 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각 그 항목들이 문제 지문 하나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재무회계의 의의라고 한다면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자본 변동, 현금 흐름을 표시한다. 외부 보고 목적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에 비해 관리회계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경영계획, 통제를 위한 회계다. 그다음에 내부 목적이다. 이런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목적은 이제 의의와 이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고 대상은 첫 번째 재무회계는 투자자, 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주로 보고를 하는 목적이고, 그다음에 경영진, 임직원 이런 내부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는 관리회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대한 작성 근거를 보시면 재무회계는 그 외부 이용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정해진 툴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는 작성 근거를 토대로 해서 보고 양식은 재무제표,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만, 공통된 양식의 재무제표의 틀에 담아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관리회계를 보신다고 한다면 작성 근거가 사실은 내부 보고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작성 근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 경영, 통계학 이런 이제 각 세부적인 어떤 목적에 맞는 근거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 양식도 재무회계와는 달리 특정한 양식이 없이 내부적인 어떤 과거에 해왔던 회사의 틀대로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회계 보고 시점이라고 한다면 1년, 그 다음에 분기, 반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간에 맞추어서 보고를 해줘야 되고요. 관리회계는 특별하게
정해진 어떤 그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이 뭐 일별, 뭐 데일리, 먼슬리,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수시로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이러한 회계 보고 시점이나 작성 근거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법적 강제력이 존재를 하고 있고, 관리회계에서는 뭐 법적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시 한번 꼭 이제 이해를 해 두시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로 보시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끔 좀 큰 제목 위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2번의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큰 제목들만 한번 보시면 괄호 1번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괄호 2번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아까는 이제 변동이 없었는데 이 괄호 2번은 변동만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발생주의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오시면 지금 저희 제목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5번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그러니까 재무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익계산서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우리의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기인하지 않는 그 자본거래와 같은 것들 있죠.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주금의 납입, 반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자본거래를 통해서 변동이 되는 어떤 경제적인 자원 및 청구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 출제위원 입장에서 여러분이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포인트들이 문제 내기가 참 쉽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죠.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재무성과에만 기인하는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지문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이건 틀린 표현이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5페이지에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오고 이 뒷파트, 국제회계 기준 파트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국제회계 기준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26페이지에 가시면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요 파트 저희 1장에서는 간혹 출제가 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26페이지 상단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 중심과 사실 좀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원칙이 아닌 규칙 중심, 이런 거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될 텐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큰 틀 내부적으로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두 이제 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규칙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어떤 회계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세세하게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큰 원칙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맞는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틀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괄호 2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 기준이라는 얘기인데요. 연결재무제표는 이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즉 우리 회사가 지배회사라고 한다면 51% 이상, 50%를 초과를 해서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이제 획득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자산 부채, 그 회사의 수익 비용까지 재무제표에 모두 합산을 해서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바로 이제 연결재무제표인데,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회계 기준, 우리나라에서만 썼던 회계 기준에서는 이 연결재무제표는 그냥 보조적인 어떤 재무제표였고 각 회사별로 작성이 되는 개별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였습니다. 그러나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연결 실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자 하는 그 이론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괄호 3번에 이제 공시의 강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공시가 강화됐다는 내용은 주성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저희가 이 각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중요한 공시 내용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체크를 해보면 과거의 회계 기준에 비해서 주성량 자체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실무를 하시는 기업에서 실무를 하시는 회계 담당자님들의 업무가 사실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죠. 그렇고 외부에서 와서 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들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공정가치를 이제 확대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재무상태표, 예전 이름으로는 대차대조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어떤 자산 부채의 금액 있죠.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게 예전 회계 기준에 의하면 주로 취득 원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취득할 때 얼마에 취득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재무상태표에 기재를 했었는데 이 공정가치가 확대가 됐다는 얘기는 그래 좋아. 과거에 산 건 뭐 100원에 산 건 알겠는데 지금의 가치는 그거에 변동이 됐을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변동된 가치분을 반영을 해줘야만 더 목적 적합한 재무상태표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회계적인 이론을 근거로 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예전에는 원가법으로만 평가가 가능했습니다만 재평가 모형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공정가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뭐 무형자산 그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을 해서 바뀐 공정가치가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각 세부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에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요 한 4가지 정도가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잠깐만 해보면 딱 보시면 또 4개 공교롭게 저희가 사지선다 문제인데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 틀린 거 하나 바꿔내면 문제 내기가 참 쉽겠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7페이지로 오시면 우리나라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 및 적용이라고 해서 괄호 1번에 보시면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로드맵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는 사실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한참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던 시점에는 이게 굉장히 빈출로 나왔었던 토픽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미 상장 기업들이 전부 다 벌써 수년 전에 다 이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문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2개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페이지 중간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 2009년과 2011년이 이제 2개의 연도가 될 텐데 2009년에는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에 대해서 조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었던 그 첫 번째 해가 첫 번째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011년도부터는 상장법인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적용을 했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1년 이 2개의 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뒤쪽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딱 한 가지만 28페이지에 한 가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8페이지 상단에 회계기준 적용 대상 구성 그래서 2개를 비교한 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한 줄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결론 도출 근거 및 실무 지침은 기준서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께서 이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을 다운로드 받거나 뭐 원문을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본문이 있고 그 본문 밑에 결론 도출 근거와 실무 지침이라는 게 이제 그 기준서별로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 기준서의 일부일 뿐, 그 뒤를 구성하는 결론 도출 근거나 실무 지침은 기준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문 중에 하나 이제 틀린 걸 체크할 때 간혹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뒤쪽에는 뭐 IASB,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 뭐 등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사실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시간 날 때 참고로서만 여러분께서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론에 대한 부분은 끝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에 대한 부분은 종료를 하고, 그러면 실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볼 텐데요. 34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34페이지로 가시면 지금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1장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한 4문제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이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1번,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인 반면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내용이죠. 아까 이제 앞서서 설명했었던 그 표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양식으로 보고하지만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지만 관리회계는 경제, 경영,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된다.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동그라미 4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모두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회계는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그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맞는 내용이죠. 다음 2번,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 중심이다. 이거 틀린 내용이죠. 바뀌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중심이 되는 회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3번은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대폭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이것도 이제 맞는 부분입니다. 공정가치, 그 예로 말씀을 드리면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어떤 이제 재평가법, 그다음에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평가법,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이제 예로서 드렸고요. 그다음 국제회계 기준은 각국의 협업을 통해 기준을 제정한다. 모든 이제 국가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강대국, 뭐 경제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각국에서 모두 의견을 내서 이제 제정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입니다. 35페이지인데요. 다음 중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다른 나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며 차입 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해서 만든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면 이제 차입 원가 자체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회계 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너무 구체적인 규칙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이라는 얘기고요. 그
그다음 동그라미 3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연결 범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 대상인 회사만 포함이 된다.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정하고 있는 뭐 자산 규모, 직전 연도 자산 규모 얼마 이상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연결에 들어와야 되는 범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국제회계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때도 실제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 때도 이 기준에 의거해서 뭐 자산 규모가 넘는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산 규모가 뭐 10억, 20억짜리도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린 부분인데 사실 이게 왜 이런 지문이 나왔는지를 배경 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과거의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 도입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적용했던 우리나라 회계 기준 있죠. 그때는 연결 범위를 할 때 외관법 이상인 것들만 가져오도록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바뀐 규정이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헷갈릴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뭐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공표된 것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미 1번 채권자에게는 추가자금 대여 의사결정과 회사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고요. 주주에게는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종업원이 급여 인상에 관한 협상을 할 때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죠. 그 입장을 바꿔서 내가 이제 우리 회사의 종업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임금 협상을 할 때 뭐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노조라고 하는 어떤 이제 하나의 단체로 속해서 이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회사의 성과가 좋으니 급여를 올려달라 이런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제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 경영자가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얼마인지 미래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업원이 급여 인상에 관한 협상을 할 때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 3번이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을 마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